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2020년 3월 이후 처음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나라 거시경제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가시화되면서 장기간 내수를 짓누르던 고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미 연준의 빅컷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뉴욕 증시는 랠리 뒤 신중한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미 연준의 빅컷 결정이 경기 침체냐 연착륙이냐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국내외 증시 전망과 함께 짚어봐야 할 주요 경제 이벤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네. 50년 뒤에요? 30%가 급감할 거라고요? 네, 점점 이런 통계 나올 때마다 덜컥덜컥 놀라게 돼요. 통계청이 오늘 2022년 기준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우리나라 인구 현황, 전망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2022년 기준으로 5,200만 명인데 네. 2072년 50년 뒤에는 3,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50년 사이에 이제 인구의 30%가량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세계 인구 늘어나는 추세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올해 세계 인구가 81억 6천만 명이거든요. 네. 2072년에 102억 2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20% 늘어나는 사이에 우리나라 인구는 30% 감소한다라는 얘기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구성비의 고령화도 더 급격하게 진행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구성비가 올해 19.2%에서 2072년에는 47.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세계 고령 인구 구성비 올해 10.2%인데 2072년에 20.3%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2배 넘게 가파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길 가다 마주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이에요. 네, 50년 뒤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고령 인구 구성비 순위가 45위인데요. 2072년에는 홍콩과 푸에르토리코 다음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고령 인구 구성비가 급증하게 되면 당연히 부양비가 늘어난다라는 문제를 안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유소년 인구, 고령 인구를 합한 비율, 네. 이걸 총부양비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의 총부양비가 2072년에는 118.5명, 그래서 올해와 비교를 하면 2.8배가 더 높아진다라는 전망 나옵니다. 이것도 네. 역시 홍콩과 푸에르토리코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네. 자, 금값이 계속 들썩거리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내 한국 금거래소에서 제가 오늘 보고 왔어요. 금 한 돈 살 때 가격이 세금 포함해서 48만 3천 원. 한 돈.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게 이제 돌반지용으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여러 이제 세공비도 들어가니까 50만 원이 당연히 가장 싸게 사더라도 50만 원이 넘는다라는 얘기고요. 네. 뭐 국제 금 가격 오른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선물 가격 현지 시간으로 23일 자정 기준이었습니다. 더 올라서 2,650달러 돌파를 했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아마 금 가격 가파르게 오른다는 소식 많이 들었고 저희 경제쇼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 이게 금 가격이 지난달에 좀 잠시 숨을 골랐거든요. 오름세가
이달 들어서 다시 가격 상승세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양상인데 네. 지난주 18일이었죠. 미국 연준이 50bp를 한꺼번에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반대로 금값은 오름폭이 가팔라지고 있죠. 네네. 금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 수단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 수요가 더 쏠리는 이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 내내 금리 인하 할 거야 이 기대감으로 금 수요가 참 많았는데 실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렸고 그것도 빅컷 50bp를 한꺼번에 내리면서 이제 긴축을 끝냈죠. 이렇게 되면 금 수요가 더 커졌다. 이 영향으로 금 수요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지난 주말 사이에 중동 정세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이 지금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에 최대 규모로 지금 격화가 된 상황이죠. 네. 이런 심상치 않은 중동 정세도 금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전망이 더 많겠네요. 네, 전문가들이 미국 연준 일단 금리 인하 시작을 했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네.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한다면 올해 내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 이런 움직임 올해 상반기에만 중앙은행들이 전년 동기 대비 5%가 더 증가한 483톤의 금을 매입했는데 이것도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죠. 네. 이런 영향으로 금 시세 연초 대비 이미 25%가 오르긴 했지만 연말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데 무게가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네, 네. 골드만삭스가 최근 보고서를 내놓은 걸 보면 내년 초 정도까지 금값이 온스당 2,700달러 네.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더 공격적입니다. 네. 향후 1년 혹은 1년 반 정도에 온스당 3,000달러까지 금값이 뛸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네. 자, 국내 그 간편 결제 금액이 하루 평균 1조 원에 육박한다고요? 네. 간편 결제라고 하면 요즘 땡땡페이 네. 뭐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불리우고 있고 실물 카드 꺼낼 필요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혹은 지문만 대셔도 요즘에 결제 잘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간편 지급 서비스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요. 지난해 간편 지급 서비스 이용 금액 하루 평균 9,392억 원, 1조 원에 이제 육박하게 됐죠.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가 증가를 했고요. 이용 건수로는 2,971만 건, 1년 사이에 13%가 더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 금액, 이용 건수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 기록했습니다. 이제 간편 결제도 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제공자에 먼저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네이버페이, 뭐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IT 기업들이 제공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자금융업자라고 하는데 전자금융업자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49.6%로 가장 컸고요. 그 외에 뭐 이제 휴대폰으로 결제할 때 삼성페이, 애플페이 이런 휴대폰 제조사가 25.3% 그 뒤를 이었고요. 금융회사의 비중이 이제 25.1%였습니다. 네. 그래서 간편 결제 부문에서는 금융사들보다는 이런 비금융회사들이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네요. 결제 방식별로 보면 미리 계좌이체 등으로 사전에 계좌를 연동해 놓거나 카드 같은 걸 미리 이제 등록을 해 놓는 선불금 기반의 간편 지급이 3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선불금 기반의 간편 결제들도 제휴사를 확대한다라든지 뭐 실물 카드를 출시하는 것 같은 오프라인 사용처를 확대하는 이런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 밖에도 이제 간편 송금 서비스도 요즘에 많이 이용하시는데 네. 하루 평균 8,987억 원. 역시 이것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20.5% 증가를 했습니다. 이용 건수도 708만 건, 16%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울산을 기반으로 하는 고려 아연이 지금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는데 네. 현재 뭐 주식 공개 매수가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려아연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철금속 분야 세계 1위 네. 기업입니다. 울산을 거점으로 하고 있고요. 이 지역에 50년 넘게 온산제련소라는 곳을 운영하면서 네. 국내 기간 산업의 한 주축 중에 하나입니다. 아연을 공급을 하는데 아연이 사실 거의 모든 가전제품에 다 들어가는
비철 금속입니다. 네. 이 고려 아연은 사실 1949년에 고 장병희 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창업했던 네. 영풍 그룹의 뿌리를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려 아연의 경우에는 현재는 3세 경영으로 접어들었거든요. 네. 2022년에 취임한 최윤범 회장이 경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영은 최씨 일가가 하고 있지만 네. 지분 구조상 보면 최씨 일가가 대주주가 아니고요. 네. 최씨 일가는 15%, 영풍이 3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좀 기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영풍이 국내 1위 사모펀드 회사죠.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지난 13일에 고려아연에 대한 주식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 이렇게 공식화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공개 매수 가격을 주당 66만 원으로 해놓고 다음 달 4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최대 목표는 한 14.6%까지 매수를 하겠다라는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은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의 주식 공개 매수를 적대적 M&A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우호 세력을 모아서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장외 여론전도 매우 시끄럽죠 지금. 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고려아연이 이제 뭐 MBK를 대상으로 약탈적 M&A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뭐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고려아연 부회장 뭐 이런 이제 주요 경영진들이 잇따라 나서서 MBK와 영풍 측의 문제 제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석 이후에는 지금 정치권까지 가세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울산시와 소액 주주들까지 고려아연이 MBK로 넘어갈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중국 기업에 나중에 매각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지금 주주 한 주씩 갖기 운동, 이런 것도 펼치고 있거든요. 네. 네. 상당히 여론전이 치열을 하고, MBK 파트너스 측도 지난 18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이번 공개 매수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이 경영에 많은 부분을 잘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을 이유로 굉장히 많은 그 사내 보유금을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에도 인색하다, 뭐 이런 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현재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여기서 지금 문제는 내일 영풍 고려아연 측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주식 공개 매수에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밝힐 예정이거든요. 네. 또 내일은 주식 공개 매수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지금 네. 주당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설정해 놓고 있지만 이미 70만 원이 고려아연 주가가 70만 원을 넘어섰어요. 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MBK 파트너스 측에서도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서 많은 지분을 모으려면 공개 매수 가격을 더 높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내일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내일 상황도 지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상당히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아마 계속해서 이슈가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계속 전해주세요. 네,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미국 연준의 빅컷 단행 이후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이 과연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미 연준의 빅컷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오늘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원 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9월 19일이었죠. 네네. 네, 미국 연준에서 이제 빅컷을 단행을 했는데 이 배경 좀 살펴볼까요? 예,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미국 물가가 많이 안정이 됐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고요. 네. 8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이 2.5%니까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연준이 사실 목표로 하는 건 이건데 이것도 7월에 아직 8월 건 안 나오는데 네. 7월에 2.5%. PCE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PCE 물가 상승률 2점 몇 %? 2.5%. 2.5%요. 그러니까 뭐 네. 목표치는 2.0%인데 네.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게 가장 컸고 네. 두 번째는 사실 실질적인 이유인데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주가가 갑자기 막 폭락한 적도 있었고 네. 그게 이제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우려 이것 네. 때문이긴 한데 네. 사실 저는 한 가지를 더 꼽자면 미국 빼놓고는 다 금리를 내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금융시장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는데 네. 뺏긴 거죠. 예. 유럽에서 먼저 내렸나요? 예, 유럽도 있고 뭐 캐나다도 캐나다. 있고요. 뭐 네. 주변국들 다 내렸죠. 네. 그것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뭐 여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파월이 이번에 0.5% 빅컷을 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라고 말씀을 했죠. 네. 근데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정치적으로 금리를 내렸더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저는 그 정치적인 고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고려가 어떤 면에서 있었다고 보세요? 트럼프가 네. 네. 트럼프 대통령 후보이 파월 보고 금리 내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예. 그 자기가 집권하고 금리를 내려야 된다. 네. 예.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파월이 뭐 의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쪽에서의 어떤 정치적 고려도 좀 있었지 않은가. 이제 조금 더 그래서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파월은 사실 임명한 건 트럼프예요. 네. 트럼프인데 같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건 이제 바이든 행정부죠. 네. 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파월에 뭐 바이든도 그렇고 지금 해리스 후보도 그렇고 연준의 독립성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네. 게 그 사람 생각인데 네. 트럼프는 계속 압박을 했거든요. 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발언권이 있어야 된다. 연준에서 요구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틀어진 것 같고 자기를 트럼프가 임명을 했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이 그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율이 좀 안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그런 쪽에 좀 의도도 있지 않았었나?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가 돼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정치적 고려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배경에 맞습니다. 미국이 이제 빅컷을 단행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선제적으로 유럽이나 캐나다 다른 주변 국가들이 뭐 금리를 먼저 내렸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연달아서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어느 나라가 뭐 네. 유럽 중앙은행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럽 중앙은행은 9월달에 한 번 또 내렸고요. 네. 예, 뭐 그리고 그 이후로 내린 나라는 뭐 캐나다도 9월에 한 번 내렸고 사실 그 미국이 빅컷을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네. 이후로 내린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오히려 먼저 내렸었던 예, 그렇죠. 거죠. 뭐 유럽 중앙은행은 6월부터 내렸고 네. 캐나다도 6월이고 스위스는 3월과 6월. 네. 그리고 뭐 뉴질랜드도 8월에 인하했고 영국조차도 8월에 벌써 인하를 시작했죠. 네. 예. 근데 그런 나라들이 그 전에는 이제 미국이 내리면 같이 보면서 내렸는데 이번에 먼저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캐나다는 약간 좀 우리가 논외로 생각하고 대부분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사실 내수 경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보다 오히려 한 네. 2% 가까이.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거기가 시급한 게 뭐냐면 그 옆 동네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 EU 쪽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이 가고 있죠. 네. 군비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부양시킬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정 쪽에서는 부양을 못 시키면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통화 정책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를 좀 다운시켜서 내수를 좀 부양시키려고 먼저 네. 이제 금리들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그동안 수출은 괜찮았죠. 일단은 괜찮았다고 합시다. 네. 예. 네, 그래도 완만한 회복세를 한 네, 11개월 연속 보였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 수출 증가율 보면 10개월, 11개월 정도 네. 계속 플러스가 났었는데 예. 이게 이제 다른 경제 지표 예를 들어 뭐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산업 활동 등에 나오면 소매 판매라든가 네. 설비 투자는 사실 전월 대비, 전기 네. 대비를 구하는데 네. 수출 증가율은 워낙 이 달마다
이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12월에는 수출이 많거나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년으로 안 넘기고 올해 안 넘기면 올해 실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1년 전에 같은 달하고 비교해요. 전년 동기 대비, 예, 전년 동월 대비. 대비죠. 네. 동기 대비도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개월, 11개월 플러스가 나온 게 이게 작년 수출이 워낙 안 좋았거든요. 네. 그 영향 때문에 전체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가 나오는 건데 이게 정말 좋은 거냐. 예를 들어 지금 8월 수출만 해도 네. 작년에 같은 8월 달에 마이너스 폭보다 지금 플러스 폭이 절반 정도 절대치를 비교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수준을 회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네.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 8월 수출만 놓고 봤을 때 네. IT,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뭐 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박 네. 요 품목들 딱 빼고 계산하면 수출이 줄었다면서요. 마이너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선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워낙 그 금액이 크잖아요, 한 척당. 그러니까 그게 달마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평균을 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네. 반도체가 이제 그 우리 수출을 주도했었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를 빼면 사실 수출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출이 좋다고 정말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출은 괜찮았지 않았나요 했더니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신 예. 거군요. 어쨌든 내수보다는 그래도 수출이 좀 괜찮다고 그렇죠. 이제 보여 예. 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출이 좀 힘들어질 거라고 글로벌 IB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약간 좀 지금 수요가 주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게 네. 반도체인 거죠, 사실은. 예.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주요 IB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보면 반도체 이제 수출 증가 역시 이제 1년 전하고 비교했는데 네. 올해 2월 달에는 67% 증가했었거든요. 작년 2월하고 비교해 볼 때. 네. 8월에는 39%까지 떨어졌고 아. 오늘 이제 관세청에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통계지만 나머지 열흘이 남아 있지만 26%밖에 안 올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분명히 좀 꺾이는 신호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투자은행들에서 분석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얘기이긴 하지만 네. 사실 미국의 AI 쪽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시황이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많은데 미국 경제 전체가 좀 다운될 가능성. 아까 이제 우리 아까 미국 연준이 비커스를 한 이유 중에 하나를 미국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역시 반도체 수요도 그렇게 공급에 맞춰서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출은 사실 생각보다는 올해 연말 내년 초에 넘어가면 마이너스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네, 환율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환율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뭐 그게 환율이 이제 뭐 올라가면 우리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좋았던 건데 지금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1,300원대 초반이지만 1,200원대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네, 네. 그렇게 영향은 아주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수출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이라든가 품질. 이런 쪽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환율 걱정과 아주 크게 떨어지지 않는 예를 들어 뭐 1,000원, 900원 원달러 환율이 네, 네. 이렇게만 안 떨어지면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1,200원대 안착할 거는 예, 그런 대부분 전망은 아이비들은 많더라고요. 내년 한 여름 정도면 1,200원대로 내려간다고 달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미 연준에서는 비컷을 단행한 후에 이제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동안 이제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고금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좀 금리가 좀 인하가 된다라면 미국 따라서 그러면 내수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자, 네. 이제 그 어려운 첫 번째는 네.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네. 또는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게 이제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뭐 최소 6개월. 예,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 되는데 네. 다만 지금 그 우리 시장 금리를 보면 네. 우리는 이제 금리를 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뭐 국고채나 회사채 코픽스 금리 우리 네, 대출 네. 받을 때 그래도 코픽스는 올해 1월에 3.8%였는데 8월에 3.3%까지 떨어졌고 이미. 예. 회사채도 올해 2월이 가장 높았는데 그때 이제 2월 14일 10%가 넘었었어요. 회사채
3년물 트리플 B 마이너스인데 네, 네. 지금 9.3%까지 떨어져. 아, 이미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고무적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준금리를 한번 내려주면 네. 또 떨어집니다. 네. 과거의 예를 보면 그 금리를 내리기 전에 조금씩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이제 우리도 피벗을 할 때 네, 금리를 내릴 통화정책 때 전환할 때. 첫 번째 금리를 내릴 때 시장 금리가 확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하면 이미 이제 실물 경제 조금씩은 연준이 우리한테 도움 준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우리한테 미친 지난해 거니까. 말부터 계속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하느니 내려주면 시차는 있지만 도움은 되겠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가계부채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고민. 예금이 되는 지점이죠. 많다면 네. 예금이 많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클 수 있는 가계부채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 뭐 그 금리가 뭐 코피스금리 3.8에서 3.3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0.5%가 크긴 하지만 네. 그거를 매달 상환하는 금액 자체는 별로 안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심적인 부담이 주는 거지. 그게 이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 금리 떨어지는 것만큼 네, 네. 그게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한은이 이제 최근 아마 국회에서 어느 의원실에서 이제 요구한 자료인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을 때 네. 전체적으로 취약차주 이자 부담이 2천억, 비취약자주 이자 부담은 2조 8천억. 그러니까 한 3조 좀 넘죠. 예, 크진 않아요. 그걸 볼 때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진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돈 갚느라고 네. 예, 좀 숨통은 트인다. 네. 심리적으로는 그 정도 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은이 크게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다른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그게 소비나 특히 소비 쪽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내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건 아니시죠? 왜냐하면 네. 금리를 저는 내려야 된다는 쪽인데 네.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준다는 거죠. 버틸 수 있는 여력과 조금 내리면. 예, 네. 소비로 이어진다는 건 전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자 낼 돈이 좀 주니까 좀 적자가 뭐 마이너스 100만 원 날게 마이너스 7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준다는 거에서는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하는 입장은 이제 가계부채가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고 네. 치고 게다가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좀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작 할 수 있을런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연준이 빅컷을 하고 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한은도 어쩔 수 없다. 내려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뭐 하는 내부의 얘기라든가 그리고 뭐 경제 전문가가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은이 안 내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은이 가계부채를 얘기하면서 가장 그 근거로 두는 게 우리 가계부채 GDP 비율이 100%가 넘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통계를 개편하면서 뭐 90%대로 떨어졌긴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가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네, 스위스, 호주, 캐나다인데 네, 스위스하고 캐나다 내렸어요. 네. 예. 근데 호주는 안 내렸어요. 음, 그러니까 호주 경제를 살펴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네. 임대료 그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금리를 호주요, 캐나다요? 호주입니다. 네. 호주 중앙은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금리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면 금리를 올리겠다. 오히려. 네. 한은이 벤치마킹하는 게 호주일지 않을까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 실물 경제만 놓고 보면 우리가 네. 쭉 얘기를 했지만 수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리고 내수는 사실 지금 우리도 미국 연준도 금리나 타이밍을 놓친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앙은행들이 저렇게 빅컷 0.5씩 변동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하면은 0.25 나눠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전 FMC에서 이미 내렸어야 되는 거는 사실 실패를 자인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말이 맞다면 우리나라는 더더욱 타이밍을 놓친 거고 왜냐하면
이전에 미국 경제는 좋았거든요. 그럼 타이밍을 놓쳤으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호주를 벤치마킹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계속 하는 쪽에서 나오는 건 가계부채를 네. 계속 들먹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통위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사실 이제 중앙은행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금리를 올리는 거는 부담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의 여러 가지 그 정책 목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가거든요. 네. 근데 금리를 내리는 건 상당히 좀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금리를 내림으로써 물가가 오른, 즉 부동산 네.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이거는 나중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좀 이번 금통위에서는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정말 정상적인 사고라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물가가 2%대로 이제 안착 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한은의 그 물가 관리 목표치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충분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들 물가가 낮아 안착되고 있고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그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다고들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그 물가 상승률도 역시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같은 네. 달하고 네. 전년 네. 동월인데 그게 2.0%라는 얘기는 생각을 해보시면 1년 전에 비해서 2%가 올라 있다는 거죠. 그렇죠. 3% 오른 건 아니고 예. 2%라도 1년 전보다는 올라 있으니까. 1년 전에 100원이었으면 102원이 되는 거고 네. 3%면 103원이 되는 거고 네. 이게 누적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그 2020년을 100으로 보면 네. 지금 한 물가는 120% 정도 올라 있어요. 네. 평균적으로만 봐도. 네. 일부 품목은 뭐 40% 올라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특정 품목 같은 경우는 2배, 3배, 200%, 300% 올라 있는 것도 있으니까 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말하고 네. 정부에서 발표하는 말하고 자기들이 나하고는. 있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실질 임금이 오르면 되는데 그렇지 네.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더 크게 와닿는 그렇죠. 것 같고요. 실제로 작년보다는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2%라도 오른 거니까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오른 거니까 네. 낮아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크고 그리고 또 고물가로 실질 임금 감소 효과가 있다라면 결국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현명한 정책인지 판단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리를 부동산 내리는 게 가격- 맞죠. 네, 지금 상황은 금리를 내리는 게 맞죠. 그리고 가계부채는 이제 정부가 지금 행정부 쪽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총량 규제. 네. 그렇게 가계부채를 좀 규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리고 동결한다는 거는 닭을 잡는데 이제 소 잡는 칼을 쓰는 거죠. 너무 금리가 가계부채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실물 경제를 포함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부동산이나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그거는 기재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하고 또 금융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바이고 전반적인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크게 본다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금리를 조금 내린다고 해서 당장 소비 진작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지만 그게 이제 그 시차를 두고 결국 금리 인하가 되면 소비가 좀 살아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수가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 예산안만 봐도 지금 이제 긴축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내수 활성화와 궤를 같이 하는 건지 이런 고민도 됩니다. 이제 재정 지출, 정부가 네. 쓰는 돈 지출 증가율만 보면은 상당히 낮죠. 그래서 긴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 적자를 편성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죠. 사실 이건 긴축은 아닙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재정 지출 증가율이 좀 더 높았으면 좋긴 하지만 긴축 재정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긴축이다 아니다는 재정 지출 증가율로만 보는 게 아니고 네. 그 재정 적자냐 흑자냐. 네. 흑자일 때가 긴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자이기 때문에 긴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그 이제 미 대선 등 여러 가지 그 글로벌 경제의 변수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올해 그 한국 경제 성장률을
2.7%로 지난 6월에 발표했던 거로 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과 내수 경기의 괴리는 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소비 진작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수출도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좀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만큼 성장률 이뤄낼 수 있을지 고민도 되고요. 네. 그때가 이제 1분기 우리 경제 성장이 꽤 잘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2.7로 했는데 이번 이제 9월달에 수정 전망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네. 올해 거는 2.6%. 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2.5, 2.6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봐서는 높아 보이는데 1분기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됩니다. 올해는 되는데 또 올해는 이제 수출이 하반기까지는 그럭저럭 플러스가 나오니까요. 예. 네. 근데 내년 게 중요하죠. 내년에 저희는 2.2%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년부터는 수출이 안 좋아질 거고 통화 정책이 제대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사실 2.2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각 경제 주체별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정부 얘기는 이제 했었고요. 뭐 한우는 금리 내려야 되고, 예. 정부는 잘 해야 되고, 예. 그거보다는 이제 기업은 사실 알아서들 잘 하죠. 이게 개인의 문제인데, 네, 네. 다른 거보다 이제 그 개인들한테 여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미국이 5.에서 5로 내렸잖아요. 네, 올해 네. 연말에 4.5까지 내릴 수도 점도표 있고, 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내년 연말엔 3.5까지인데 그래요. 되게 빨리 내리죠. 네. 5.5에서 3.5면 2% 포인트가 내려가잖아요. 한우는 그렇게 못 내립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 미국과 한국의 그 기준금리 격차를 내보면 네. 우리가 미국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내년 연말에 3.5면 우리가 동결해야 되는 게 네, 맞아요. 네. 예. 그렇다면 아마 동결은 못하겠지만 우리 조금 내리겠지만 우리 정책 금리는 되게 천천히 내려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 뭐냐 하면 이제 미국이 비컷했어. 이제 우리나라도 고금리 이제 끝났어. 막 금리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막 들어가셨다간 네. 큰일 납니다. 코어 낮춘다. 예. 네. 중금리가 계속 된다고 봐야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엄청 금리를 천천히 내릴 거다. 네.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 뭐 자산 시장이든 실물 경제 장사를 하시든 그거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2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도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지난주 미국에서 빅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미국 증시가 급등했었죠. 네네. 그리고 네. 어떻게 마무리가 됐었는지요? 미국 네. 증시는 사실 이제 당일날은 좀 빠졌는데 다음 날 이제 나스닥이 한 2.5% 가까이 급등하면서 네. 좋았고, 물론 금요일은 조금 빠졌지만요. 전체적으로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다우가 1.62%, S&P 500도 1.36, 네. 나스닥도 1.49% 올랐으니까 네. 지난주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좋았고, 이제 비컷에 대해서는 좀 논란은 있었지만 네. 어쨌든 과거에도 이렇게 경험상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했을 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 지수들이 좋았다 보니까, 얼마 동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했을 때 네. 이게 데이터는 있어요. 네. 74년 이후로 10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는데 네. 첫 인하 후에 보통 11개월 1년 동안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다 합쳐서 네. 80%. 그러니까 10번 중에 8번은 올랐고, 그다음 평균 수익률은 15%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 어쨌든 그게 3차례 정도 발생을 했는데 네. 평균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8%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침체냐 아니냐 이건데, 미국 증시가 근데 그때 환호를 했던 이유는 네. 지금 나오는 데이터 보면 침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침체가 아니었을 때는 어쨌든 1년 동안 주가는 100% 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침체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네. 미국은 일단은 좀 환호를 했다. 10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1974년 이후 네. 8, 9, 0, 50년 동안 10번. 네. 5년에 한 번씩 있었다고 만약에 치면 한 번 사이클이 들어가면 한 1, 2년 계속 가잖아요. 그건 이제 그때마다 좀 다른 그랬나요? 거고. 네. 예. 근데 보통 이제 1, 2년은 가죠. 근데 첫 예. 인하 이후 12개월간의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80%였으니까 10번 중에 8번은 올랐다는 얘기고. 아직은 좀 희망적이네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네. 어쨌든 빠져버렸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이제 침체냐 아니냐.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만 보면 침체는 아닌데, 근데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과거에도 실업률이 올라갈 땐 실업률이 계속 오르면요, 결국 나중에 침체가 다 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침체가 오는 건 나중에 와요. 우리가 미리 할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네.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건 사람들 해고가 많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지금 실업률이 지난달에 그러니까 7월에 4.3이었는데 네. 8월에 4.2로 좀 꺾였거든요. 살짝. 네, 근데 이게 꺾여지면 이제 침체 가능성 없는데 네. 혹시 만약에 올라가기 또 시작한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네.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업률 데이터는 이제 계속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잠깐 살펴볼까요? 일단 금리 인상 멈추고 동결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올리는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예측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또 8월 초처럼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이제 금융시장 네. 변동성 확대 또 오는 게 아닌가. 이게 마음에 좀 대비를 해야 되나요? 어떨까요? 근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결국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좁혀지니까 청산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근데 그때 놀랬던 거는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를 많이 낮출 거고 일본은 그때는 또 급하게 올릴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그게 급박하게 움직이니까 증시가 이제 요동을 한번 쳤죠. 엔캐리 청산이 실제 좀 나오면서. 근데 이번에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좀 엔캐리 청산 우려가 있는데도 시장 반응이 그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크게 좀 우려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BOJ 성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네. 지속적으로 정책 금리를 올린다고 했는데 이번 성명서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리는 건 올리는 건데 천천히,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면서 하겠다, 좀 천천히 속도 조절하겠다는 그런 시각을 밝혔고, 일단 지금 추가 금리 인상은 아마 11월에 할 것 같아요. 10월도 아마 동결적으로.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본이 그래도 시장 신경 쓰면서 엔캐리 청산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올릴 것 같다. 이게 이제 시장이 좀 분위기가 퍼진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주면 엔화 강세도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네. 이게 시장이 그러면 놀라지 않거든요. 대비를 네.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의 그 장기 국채 수익률이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미국보다 아직 낮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 수익 그 국채 사는 것보다 미국 국채가 더 이게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러면서 엔캐리 청산이 막 급격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때처럼. 네. 그래서 아직은 좀 너무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런 좀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전력을 위해서 그 3마일 섬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거 이거 네. 좀 잠깐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3마일 섬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네. 사고가 난 데잖아요. 사실 네. 옛날에 1979년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2호기가 이제 여기가 노심이 이게 녹아버려가지고 네, 네, 여기 이제 영구 폐쇄가 됐고 1호기는 실제로 운행을 계속했어요, 그 후로도. 네. 근데 5년 전에 비용 문제 때문에 이걸 폐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어차피 이제 가동을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이제 원전 회사가 미국에 있는데 여기가 여기를 재가동해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예. 공급하겠다. 근데 이걸 가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풍력과 태양광은 저쪽 서쪽에 좀 많아요. 근데 네. 데이터 센터가 버지니아 쪽 동쪽에 다 몰려 있어요. 이게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이잖아요. 동쪽에서 네. 근데 이제 원전은 또 미국 원전 지역을 보면 다 동쪽이 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공급을 해주면 AI 데이터 센터 운영하기가 좀 편한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전력이 좀 부족하니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네, 부족하다. 어렵죠. 그 전력망을 다 또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원전도 어쨌든 이제 같이 가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034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섬 길이가 3마일에서 3마일 섬이라면서요. 네. 네. 우리 한국 증시 오늘 어떻게 끝났죠? 오늘은 네. 좀 올랐습니다. 좀 참 요새 힘겹네요. 진짜 오르는 게 올랐다고 오르는데. 하기에는
지금 많이 오르진 않은 미국보다는, 거죠. 네. 네, 얼마나 올랐습니까?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0.33% 그러니까 네. 2,602.01포인트에 끝났고요. 아, 네.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0.91% 네. 상승하면서 755.12포인트 좀 마감을 했고 이렇게 올랐는데도 여전히 삼성전자 또 빠졌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63%. 400원 빠져서 62,600원에 예, 정말 끝없이 지금 나가네요. 하락하고 있고 네. 근데 반대로 또 하이닉스는 올랐네요. 3.12% 예. 좀 올라서 좋았고 네이버가 오랜만에 한 4% 정도 오른 게 네. 특징적이었고 코스닥이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게 네. 에코프로비안 같은 2차 전지가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네. 네. 그 이제 한국 증시 부진의 원인은 결국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기업들의 네, 주가 맞습니다. 부진 때문일 텐데 지난주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그 반토막 네. 보고서가 나와서 이게 이제 시장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조금 더 얘기해 주시고요. 이 네. 전망이 맞는 건지 어떻게 이게 생각하시는지. 논란이 되게 네. 심한 게 이제 공급 과잉 온다. 네. 4분기에 고점 찍고 이제 26년까지 공급 과잉 온다고 하는데 AI 반도체죠. HBM 메모리 반도체마저도 공급 과잉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가 매수하지 말고 또 기다려라. 그리고 PC와 모바일 수요가 안 좋다. 또 중국의 회사가 지금 공격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증설하다 보니까 네. 되게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은 뭐냐면 수요는 좀 부진한데 공급이 많이 늘 거다. 네. 이런 좀 내용인데 근데 이제 국내외 증권사에서 많은 곳에서도 좀 반박을 좀 많이 했어요. 또 특히 모건 스탠리가 과거에도 한 2번 정도 틀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매도 리포트를 쓰긴 썼는데 당시에 또 안 맞아서 약간 반성문 쓴 적도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이번에도 지금 3년 만에 다시 썼는데 어쨌든 내년에 공급 과잉 가능성은 이제 대부분 그렇게 높게는 안 보고 있고 왜냐하면 AI 투자도 좀 늘어나고 그 결정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좀 많이 옛날처럼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오는 거는 수요보다 공급을 많이 늘려서인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안 해놨다는 늘려놨어요. 거죠. 네. 그러니까 설사 수요가 좀 줄더라도 이 반도체 3사가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공급 과잉이 올 가능성은 높지가 않은데 네. 다만 이제 마이크론은 아니 여기 모건 스탠리 스탠리, 네. 쪽에서는 좀 공급 과잉이 좀 올 것 같다. 좀 수요도 부진하고 근데 네. 목표 주가를 대폭 낮춘 보고서를 내기 직전에 네. 그 주식을 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네,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매도 의견 보고서 공개 이틀 전에 이제 13일 날 예. 그때 이제 모건 스탠리 창구 통해 가지고 101만 주가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그 전날이 35만 주가 매도 나왔으니까 좀 유독 많았죠. 3배 많아서 네. 예, 다른 증권사보다도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혹시 선행 매매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 거래소는 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이상하면은 그 조사를 하거든요. 네. 당연히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진짜 선행 매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건 스탠리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외국계에서도 어떤 펀드가 모건 스탠리와 상관이 없어도 여기 증권사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매매하실 때 다양한 증권사 이용하죠. 네. 그러니까 그 모건 스탠리 참고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혹시 이 보고서를 먼저 받고 네. 여기서 모건 스탠리 창구를 이용해서 매도를 했다. 보고서 네. 내용을 미리 알고. 이제 그렇다면 그게 맞으면 이건 선행 매매가 맞는 어쨌든 거예요. 매도 물량이 좀 많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래소가 좀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혹은 지금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초 목표 주가 2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낮춘 거 좀 너무 과했다는 평가가. 네, 과했던 이거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 내에서도 좀 너무 네.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좀 평가도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주 어떤 그 증시 일정 좀 주목해 보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이제 가장 내일 좀 이슈가 많은 게 내일 민주당에서 이제 금투세 오전에 토론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 이후에 뭐 당론을 정한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좀 주가 영향 줄 것 같고 또 내일 정부가 밸류업 지수를 드디어 발표하죠. 발표하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네, 네. 그다음에 목요일 날 마이크론 3분기 실적 발표. 요새 반도체 안 좋은데 마이크론 CEO가 이런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좀 반박을 한다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목요일 그 9월 20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날 발표됩니다. 목요일이요. 네.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되고 9월 27일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까지 발표되니까 이런 일정들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